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밤샘 토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급박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G7이 무엇이고 G7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 G7 외교장관 회의는 또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G7은 글로벌 세븐이라고 해가지고요. 글로벌. 예, 전 세계 주요 7개 선진국이죠. 네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네. 그게 90년대에 러시아가 참여했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 때문에 2000년대에 거기서 빠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못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G7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G8이 돼야 된다. 이런 네네. 논의가 많이 있었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G7이라는 선진국의 모임은 1970년대에 미국 국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서 국제 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네. 뜻을 모으자 이러한 취지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국제 경제라든지 국제 이슈를 다루는 그러한 모임으로 확대가 됐고요. G20과 더불어서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국제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다자협의체로서 어떤 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G7은 이게 별도의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게 7개 회원국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의장국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의장국 개최국이 이제는 알아서 회의를 준비하는데 회의를 준비했다 보면 이게 정상회의잖아요. 네네. 정상회의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요회의, 즉 네. 장관급 회의가 먼저 몇 달 전에 열려가지고 네. 이제 그 몇 달 후에 있을 정상회의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국제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전쟁 같은 혈안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의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G7 국가들 중에 그 북미의 그 회원국이 미국과 캐나다가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과 어떤 그 유럽 동맹들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요회의, 장관급 회의에서부터 날선 토론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장관급 회의를 통해 가서 의제를 조율하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몇 달 후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그걸 확인하는 네네. 그런 조처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의에 앞서서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교장관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휴전안이었다면서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G7 회의에서 경제 모임이긴 하지만 네네. 국제 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주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7개 회원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인데 사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네. 미국이 거기에 이제 그 나토 동맹으로서 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캐나다도 그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본만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이중 트랙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또 한 축으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들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진전을 이뤄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7 그 회원국들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낯선 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경제적으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전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을 보시면 네네. 두 군데가 있죠. 원래는 러시아가 이제 그 2014년 크릴 반도를 점령했고 거기를 갖다 이제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지만 요번에 2022년에 전쟁 시작한 이후에는 그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4개 지역에서 전선이 형성이 됐었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8월에 깜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인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랬죠.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방침을 내걸고 빠르게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토 분할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이 중요한 두 개의 이제인데 네. 영토 보장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거의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다 탈환한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한 94%까지 탈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영토 분할 문제로 카드를 쓰기 위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했었는데 네. 거의 다 뺏겼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그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영토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게 네. 어떤 그 협상에 일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을 거의 탈환하고 소박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영토 분할 문제라든지 종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모스크바까지 요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휴전 나아가서 종전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네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자국의 협상 카드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말폭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미국이라든지 나토 동맹들도 어떤 그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고 네네. 어떤 방어 수단으로서 에이테킴스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준 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중장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거를 미국이나 나토 동맹들이 승인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희박하다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가 최근에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종전 30일 조건부 그 부분 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러시아에게 그 이제 공을 넘긴 상황인데요. 네네. 러시아가 좀 지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쿠르스크 지역을 일단 다 탈환한 다음에 영토 분할이라든지 안보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을 하고 싶은 러시아의 속내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국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민 종전협상 카드를 뿌리칠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고요. 받아들이긴 할 건데 자국에 보다 유리한 그 상황에서 종전협상을 진행하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방문해가지고 거기를 탈환하라고 적극적으로 장병들을 독려를 했고 그러한 영향, 다른 그 전선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탈환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종전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미국 현지 시간 18일이죠. 우리는 오늘인데 네네. 이제 오늘 그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쿠르스크 지역의 전선 상황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종전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러시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종전협상, 부분 휴전을 갖다가 지연시키기보다는 좀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G7이 북한도 의제에 올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굉장히 강하게 규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군이 지난 10월에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파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선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인데 네. 북한군의 상황에서는 그 국제적인 그 협정이라든지 지휘 상황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어떤 그 북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상호 네네. 어떤 지원하는 전쟁 시 지원하는 그런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뺏겼다 이렇게 주장할 네.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거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병되는 것은 공격하는 일이니까. 공격하는 게 네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쿠르스크 지역에서
어떤 러시아에게 불리한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군 한 12,000명 정도가 파병이 됐고 네네. 많은 사상자가 한 4,000명이 가까운 사상자가 났긴 했지만 이 북한군의 참전이 어떤 그 쿠르스크 지역의 전황을 바꾸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탱크라든지 이러한 장갑차 어떤 기병 의 중심의 어떤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투여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전투를 벌이는 이런 식으로 전투가 양상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북한군의 존재는 러시아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네. 이제 한 4,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 거기에 우선 1,500명 정도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서 또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역할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가 거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북한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큰 크레딧을 요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상자가 4,000명 가까이 났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까지 다룰 만큼 북한군 파병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스크 지역에 있어서의 전황을 바꿀 만큼 북한군의 파병은 네네. 어떤 보병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네. 어떤 인력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병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입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이 유럽 전장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한반도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북한군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라든지 나토 동맹의 미국의 무기가 사용돼서 어떤 사상자가 발생하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래서 전황이 궁극적으로 이제 대륙간에 걸쳐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사실 중국 이외에는 어떤 파병하거나 뒤에서 간접적으로 중국이 파병은 안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들이 많이 없었는데 북한이 개입하면서 러시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어떤 지원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상당한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죠. 북한군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개발한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그거를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은 네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G7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북한의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가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이거 핵이 확산되거나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어떻게 예를 들어 테러 집단에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수출한다면 그렇다면 G7 유럽의 방위도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것 갖다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G7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미넨 안보회의 지난 15일에 개최가 됐죠. 거기에서 발표한声明에는 CVID라는 원칙이 확인이 됐어요.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명문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이번에 참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국으로 부르고 아무래도 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CVID가 빠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동성명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 간의 정상화가 재개가 되고 북핵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어떠한 형태, 즉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요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VID는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CVID 원칙이 이번에는 빠졌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북한의 이슈가 또 있었다면서요.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에 대해서 G7이 굉장히 화가 났다,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외교장관 회의에서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네네. 아직 유효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든지 네네. 어떤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화를 획득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중국과의 교역, 러시아의 교역, 어떤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인데 무기를 수출하거나 인력을 수출해가지고 어떤 그 임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의 제재라든지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거의 막혀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든지 어떤 그 외화를 획득하는 부분이고 이게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 외화 획득의 생명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생각보다 잘해요 북한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라자루스라고 알려진 북한의 해커 조직이 있는데 네네. 이게 군 어떤 사이버 조직이고요. 어떤 네. 군에서 북한 정부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고 이 그 라자루스라는 그 조직에서 최근에 한 그 15억 달러, 한 우리 돈 한 2조 2천억에 가까운 상당히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아직 현금화하지 못했지만 어떤 북한 해커 조직들의 어떤 역량을 가감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G7 국가들이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자루스가 이제 그 세계 3위 규모로 이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북한의 해킹 능력을 좀 그 축소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떤 외화 획득 생명줄을 완전히 그 옥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라면 많이도 훔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외교장관 회의가 캐나다에서 지금 있고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G7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G7 정상회의의 의제가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관세 전쟁의 타겟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데 보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 뭐 이러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도 들어가 있죠. EU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G7 국가들이 주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1차적인 타겟이 됐고 네네. 캐나다를 이제 그 캐나다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아무래도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사용해서 캐나다를 압박하고 그리고 51번째 주가 되라고 막 모욕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51번째 그 캐나다 51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 압박은 무역시 적자를 줄여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의 한 부분으로 쓰인 건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그 G7 국가들도 우리가 또 다른 캐나다가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크기 때문에 캐나다에 이어서 EU 국가들,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도 또 다른 캐나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어떤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캐나다를 지원하면서 어떤 그 유럽 국가들의 경제 이해관계를 미국으로부터 지켜내자. 이러한 그 목소리를 크게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외교장관 그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빼고 나머지 G6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나라들이 뭉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뭉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관세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세가 도대체 얼마나 높아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관세가 부과돼서 발효가 된 거는
중국에다가 추가 10%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 이외에 뭐 멕시코, 캐나다에게도 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한 달간 유예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전 세계를 놓고 본다면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문제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될 거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본다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발효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4월 2일 상호 관세가 부과된 다음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가별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시 적자가 큰 분야 품목별로 이제 그 접근할 거기 때문에 많은 그 양자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무역 흑자국인 뭐 캐나다라든지 EU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지금 부과되려고 하는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수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치부를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과 지난한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관세 부과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 G7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교장관 회의가 있으니까 좀 있으면 정상회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외교장관 회의보다 어떻게 조금 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 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봐야 될 거고 여전히 팽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물이 이번에 그 장관에 도출되지 않았으면 어떤 정상회의에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잘 어떤 그 의제에 있어서 합의점이 도출이 됐다면 보다 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된 부분에 사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